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6년 경찰 공채 1차 형사법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형법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 법규정의 문헌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문헌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굳이 이런 해석을 할 필요가 없죠. 이 점 알고 마무리 표현 보겠습니다.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을 제한 없이 좋아하시네. 문헌 자체가 명확하면 굳이 이런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해석을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자, 2번. 업무상 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는 경우 비록 이익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더라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이 가액이 객구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지문처럼 특경법이 문제될 때는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왜냐하면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그 가액이 5억, 10억 등으로 객구로 떡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객구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객구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특정하지 않고 기소를 해서 처벌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마무리 표현 보겠습니다. 특정법 제3조 적용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문도 틀린 내용입니다. 3번 양벌 규정에서 이 전단부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한 100만 2번 정도 본 내용입니다. 스킵하고요. 이 지문의 핵심은 이 뒷부분에 있으니까 바로 뒷부분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양벌 규정에서 사업주, 즉 법인이죠. 사업주 또는 법인과 행위자의 관계는 공범입니까? 공범이에요? 아니죠. 이 두 사람은 범죄 행위를 공동으로 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들은 각각 표현대로 자기 책임 하에 처벌받는 것입니다. 범죄를 공동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범관계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판례는 사실 형소법에 우리 공범 간에 공소시효 정지 효과가 미치는 규정이 있었죠. 형소법 253조 제2항인데 그 조문이 과연 사업주, 즉 법인과 행위자 간에 적용되느냐? 공범이 아닌데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그래서 공범관계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라는 이 지문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그 다음 4번 앞부분은 읽으면은 후회합니다. 시간 낭비했다고. 법정형 사건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법정형은 누구 마음대로? 국회의원 마음대로죠. 헌법재판소는 법정형에 대해서는 엔간해서는 노터치입니다. 법정형에서는 위헌 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고 웬만하면 다 합헌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라는 점 다 아시죠? 그렇게 알고 마무리 표현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실전 시험장에서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뭐 다 읽고 앉아있으면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냥 법정형 딱 키워드 체크. 원샷이죠. 원샷. 체크하고 합헌적으로 마무리 표현되어 있는지 원킬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표현 한번 보죠. 법정의 하한을 강간상해 치상죄에 비하여 높게 규정하든 낮게 규정하든 그 국회의원들 마음이라니까. 헌법재판소는 법정형 손 안 댑니다. 높게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한 것 위헌 이 말이죠.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한 것 이거는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오, 그렇지. 합헌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옳은 내용입니다. 2번 구속요건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일반 교통방해죄는 교통방해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경우는 침해범이죠. 근데 일반 교통방해죄가 침해범으로 해석됩니까? 아니죠. 우리 판례에 의하면 위헌범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오, 여기까지는 옳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익 침해 현실적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일반 교통방해죄 규정상 위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위험 발생해야 하는 구체적 위헌범으로 해석하지 않고 추상적 위헌범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내용이고요. 2번 스토킹 범죄 의 입법 취지만 알면은 쉽게 풀리는 그런 지문 내용입니다. 보호법위까지는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 번 봐왔던 그런 문구들이니 생략하고 클로징 멘트 딱 보니까 벌써 정답이 확 보입니다. 침해범 아니죠. 왜냐하면 스토킹 범죄는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예방적 성격의 범죄였습니다. 예방하기 위한 범죄이기 때문에 침해범이 아니라 위헌범으로 해석해야지 예방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내용입니다. 3번 계속범의 경우 종료 시점을 항상 기준으로 했죠.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옳은 말입니다. 법률이 개정되면서 부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경과 규정
규정이라고 하기도 하죠. 형법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부치 경과 규정이 최고의 오야붕이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부치 경과 규정대로 형법 적용 여부를 가려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부치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네요. 개정된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왜? 부칙과 경과 규정이 적용과 관련해서는 오야붕이니까. 이런 경과 규정 두 개 있는 경우 개정된 신법이죠.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 행위에 대해서는 위에 부칙에 이렇게 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개정 전 법을 적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것이겠죠.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페이크가 나옵니다. 법 개정 전후 행위는 계속되는 행위인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벌써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하고 그 개정된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적용을 하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는 행위로 평가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별개의 행위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각각 따로 국밥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유죄 무죄 판단이 서로 같아야 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서로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4번 업무방해죄, 우리 판례가 추상적 위헌범으로 해석을 하죠. 그 내용 아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추상적 위헌범을 해석하니까 당연한 내용입니다.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 추상적 위헌범이나 옳은 소리입니다. 왜? 업무방해죄 규정상 위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옳은 소리. 근데 그 뒤 보겠습니다.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염려라는 단어를 그냥 무슨 새로운 특별한 요건처럼 해석하면 안 되죠. 이 염려 이꼬르 위험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위험이라는 단어를 딱 대입해서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당연한 내용인지 알 수가 있죠. 결과 발생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위에서 했던 말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4번은 그래서 옳은 내용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부작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행위자가 구호 의무, 자기 의무죠. 구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막부 표현입니다. 처벌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였죠. 그에 이르는 사태 핵심적 경과를 그대로 방관하여 사망 결과를 초래한 경우 처벌하겠다라는 소리지.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 발생하지 않았을, 이게 무슨 공식이라고 했습니까? 라면을 공식이라고 했죠. 이 라면을 공식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인과관계라고 불렀습니다. 인과관계를 지칭하는 독특한 문구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인과관계임을 알면 그 뒤 내용이 얼마나 험한지 알 수 있죠. 결국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부작위와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있다. 너무나 지당하신 말 아닌가? 인과관계가 인정돼야지 인과관계가 있다. 예, 당연한 겁니다. 다만 라면을 관계를 인과관계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테스트하기 위해 출제한 의도인 것 같습니다. 2번 자기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하죠.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 자기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100만 2번 정도 봤죠. 이런 걸 유식하게 무슨 조건이랍니까? 부작위범의 동지성 요건이라고 합니다. 자기하고 동일한 가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그 요건을 우리 판례가 이딴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지문 옳습니다. 그 다음 3번 경찰관이 이런 짓을 했네. 불법 체류자 신병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자기 부작위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 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 자기 부작위잖아. 부작위를 뜻하는 문구가 이렇게 두 개나 떡하게 박혀져 있는데 이게 설마 자기겠습니까? 부작위지. 부작위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 대표 케이스였죠. 그래서 이 지문이 틀린 내용입니다. 4번 전설적인 압류 골프장 사건이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범죄명 다 암기하고 계시죠? 자기 부작위한 빨간 딱지를 북 찢으면 성립하는 범죄, 공무상 표시무효죄라고 이렇게 범죄명 자체를 암기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도 공부를 위해서 한번은 보겠습니다. 이제 압류 골프장 대표이사가 자신의 골프장에 이렇게 압류 딱지가 딱 붙어져 있는데 자신 직원들이 그 골프장 문을 열고 영업을 시도하는 것을 방치를 했다라고 해서 부작위한 공무상 표시무효죄로 기소가 되었었죠. 그래서 처벌됐습니다. 근데 이 지문에서 이제 부작위서러운 문구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이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부작위를 나타내는 거죠. 적절한 조치 없이 이렇게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하면 암기
해야 되는 이 범죄가 성립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4번 구속요건적 착오에 관한 각 학설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속요건적 착오 하면은 인발공식 사용해야 된다는 점 다 아시죠? 인발공식 사용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갑이 살해 고의로 앞에 있는 사람이 A라고 생각하고 총을 쏘았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 밑에 인식에 해당하는 인 적어두시고요. 근데 다가가서 확인해보니 어이구 B가 죽었네. B가 발생 결과죠. 발 적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우리들의 법정적 부합설 결론은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석을 한번 해보시죠. 일단은 이 사실의 착오 종류부터 확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일단 인식사실에 해당하는 범죄 A 살인, 발생사실에 해당하는 범죄 B 살인이죠. 범죄의 명이 서로 일치하니까 이런 사실의 착오를 우리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고 불렀습니다. 9라고 적어두겠습니다. 그 다음 총을 쏘아서나 다가가서 확인해보니 B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 앞에 있었던 애는 원래부터 B였죠. 빗나가서 B가 뭐 옆에 있다가 맞았다 뭐 그런 경우 아니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앞에 원래부터 B가 있었는데 갑 얘가 그 객체를 A인 줄 알고 쏜 경우니까 객체의 착오인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 객체의 착오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미 뭐 이 세 가지 학설에 대한 결론은 알 수 있죠. 자, 구체적 부합설과 우리들 법정적 부합설 결론은 일치하죠.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 이런 객체의 착오인 경우에는 일단 우리들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도 발생된 결과에 대한 고의살인죄 기소가 인정되고요. 그 다음 꼼꼼한 이 구체적 부합설도 역시 마찬가지 발생된 이 결과에 대해서 고의살인죄 기소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옳은 것입니다. 2번 자, 갑이 살해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A 밑에다가 인 적어두시고 총알이 빗나가서 방 적어두셔야 되겠죠. 방법이 착오니까 옆에 있던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B 밑에다가 발 딱 적어두시면 됩니다.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결론을 일치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실의 착오 종류가 뭐죠? 인식사실도 A 살인, 발생사실도 B 살인 일치하죠. 그래서 역시 구체적 사실의 착오인 경우고 빗나가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방법의 착오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딱 체크하면 벌써 결론이 팍 떠오르죠. 당연히 우리 법정적 부합설, 우리들의 입장에 따르면 발생된 결과에 대한 고의살인죄 기소 인정하죠. 근데 이 꼼꼼하게 따지는 얘들, 이 구체적 부합설 결론에 따르면은 방법의 착오인 경우에 이 구체적 부합설은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의 상경이 된다고 하죠. 미과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들하고 결론이 다르죠. 예, 이미 다 배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 지문 일치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 옳은 내용입니다. 3번 자, 갑이 살해 고의로 사육장 주인 A인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고 형의 돌이 아니네 총이네. 총을 쐈으나 다가가서 확인해보니 사육장 곰이 맞은 경우네요. 곰, 발이죠. 역시 갑이 인식했던 사실 범죄 성립에 관하여 인식했던 사실의 범죄 성립에 관하여 이런 학설 내용 결론 일치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3번 지문은 1번, 2번과는 달리 결론을 묻는 게 아니라 인식했던 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분석 한번 해보시죠. 자, 인식사실, 발생사실, 해당 범죄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하죠. 인식사실은 A에 대한 살인인데 발생사실은 곰에 대한 손괴가 문제되니 범죄명이 불일치, 이런 사실의 착오를 우리는 추상적 사실 착오라고 불렀고요. 이것도 보니까 쏘았으나 다가가서 확인해보니 곰이 맞아 죽었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갑 앞에는 곰이 있었던 건데 갑이 그 곰을 A라고 착오한 거죠. 인 줄 알고 케이스입니다. 객체의 착오인 경우죠. 자, 이렇게 딱 확정시켜 놓고 학설에 따른 결론 한번 보시죠. 우리들 입장부터 정리하셔야죠.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일단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불문하고 추상적 사실의 착오이면 미, 과, 상이 되죠. 즉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게 우리 법정적 부합설인데 요 주의하실 게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이 문제되는데 이 사례에서는 과실 손괴죄였죠. 그래서 과실 손괴는 우리 형법상 처벌되지 않으므로 이 사례에서는 과를 삭제를 시킨 것이 우리들 결론입니다. 즉 이 사안에서는 법정적 부합설 우리들 입장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 미수만 성립합니다. 그 다음 꼼꼼히 따지는 얘들 구체적 부합설도 역시 마찬가지
추상적 사실의 착오일 때는 구체적 부합설은 우리들 법정적 부합설과 결론이 일치하죠. 일치합니다. 위에서 봤듯이 구체적 사실 착오인 경우에는 객체의 착오는 일치하지만은 방법의 착오인 경우는 불일치했지만은 추상적 사실 착오이면 법정적 부합설과 구체적 부합설은 결론이 일치한다고 배웠을 겁니다. 그럼 결론 역시 마찬가지죠. 미만 성립하는 겁니다. 즉 A에 대한 살인 미수죄만 성립하는 거죠. 과실손괴는 문제되지 않으니까. 자, 근데 요놈이 문제다. 추상적 부합설 또라이 견해죠. 이 또라이들은 무조건 경한범죄의 고의기수 인정해버리잖아요. 그죠? 또라이들입니다. 자, 그러면 얘들의 결론은 무엇이냐 한번 보죠. 일단은 살인, 손괴 중에 당연히 경한 것은 손괴죠. 그러면 고매에 대한 고의가 없잖아요. 고의에 대한 고의가 없음에도 무조건 경한 범죄 고의기수 인정하는 놈들이 얘들이라니까. 그래서 얘들 입장에 따르면 손괴 기수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인정되고 당연히 A는 죽지 않았으니까 A에 대해서는 살인 미수가 된다고 합니다. 고의도 없는데 고의 손괴 기수 인정하니까 얼마나 또라이입니까? 자, 이렇게 결론 내리고 질문을 하기는 해야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결론을 묻는 게 아니고 갑이 인식했던 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식했던 사실이 뭐지? 주인 A를 살해하겠다라는 그 사실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주인 A에 대한 죄책만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부합설, 주인 A에 대한 살인미수, 법정적 부합설, 주인 A에 대한 살인미수. 이 또라이들, 이 초상적 부합설에 따르더라도 주인 A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인정하죠. 그러면 땅땅땅 일치하네요. 근데 일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이겠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갑이 손괴고의로 옆집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 적어두고 개를 향해 돌을 던져서나 빗나가서 방 적어두시면 되죠. 방법의 차고 옆집 아이 A가 발생이네요. 맞아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에 갑이 인식했던 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결론이 아니라 이거 요 주의하시고 풀어보시죠. 일단 이 사실의 차고 종류부터 확정을 시켜야죠. 자, 인식, 개에 대한 손괴, 발생, A에 대한 살인, 물론 이제 과실로 평가받을 수도 있지. 그러니 인식 사실, 발생 사실, 해당 범죄가 각각 다릅니다. 추상적 사실 착오고요. 빗나가 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방법의 착오인 경우였습니다. 자, 이렇게 딱 확정시키고 과학설에 따른 결론 보겠습니다. 우리들 거부터 정리하셔야죠.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일단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추상적 사실 착오이기만 하면 객체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불문하고 미과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미과상. 근데 위에 3번 케이스와는 다르게 과실에 해당하는 범죄는 과실치사죠. 예, 과실치사 형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수에 해당하는 범죄가 뭐죠? 손괴고의가 있으니까 손괴미수죠. 손괴미수 역시 우리 형법 규정이 있습니다. 과실손괴는 규정이 없어도 손괴미수는 규정이 있으니 이거는 그대로 미과상 조합이 됩니다. 이게 우리들 결론이고 구체적 부합설은 따질 필요 없잖아요. 추상적 사실 착오이기만 하면 우리들 법정적 부합설과 결론이 동일하니 역시 미과상 조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또라이들 견해 한번 보시죠. 추상적 부합설은 무조건 경한범죄 고의기수 인정한다 했죠. 뭐 경한범죄는 손괴니까 일단은 기본으로 손괴기수 깔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고의 손괴기수 하나 성립하고 그 다음 A 사람을 죽인 데 대해서는 여기 플러스 해야 되겠네. 순서상 사람을 죽인 데 대해서는 과실이 있을 뿐이다 해서 과실치사가 성립하는 이 결론이 이 추상적 부합설 결론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인식했던 사실의 범죄 성립이니까 인식했던 게 개죠. 개에 대해서 어떤 범죄가 성립했는지 한번 보죠. 구체적 부합설은 손괴미수. 우리들 입장인 법정적 부합설 역시 손괴미수. 추상적 부합설은 또라이니까 손괴기수. 결론이 일치 안 하죠. 일치하지 아니한다. 예, 옳은 내용입니다. 자, 5번 과실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실화죄와 업무상 실화죄의 법정형은 동일하다. 우리 대한민국 형법은 원칙적으로 중과실과 업무상 과실을 동일한 법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 세트로 규정을 하고 있죠. 이 점 알면은 동일하다, 옳다라는 것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2번 토마토 상자 사건입니다. 좀 절렬하게 문제 풀어볼까요? 토마토 다른 과일보다 맛있다 맛없다 맛없다 뭐 채소라고 하기도 하던데 왜? 달지 않으니까. 맛없으면 처벌. 이렇게 좀 졸렬하게 결론 내려버려도 됩니다. 결론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처벌인데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 틀린 내용이죠. 근데 이렇게 넘어가면 저 이제 욕하겠죠.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서
이제 이렇게 토마토 상자 운반하던 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통법상 교통사고에 상식적으로 이런 경우가 해당합니까? 지금 주차를 하고 상자 나르던 중에 사고 났는데 해당하지 않죠. 예,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됐을까? 교통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면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이 운전수는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겠죠. 보험 가입되면 이게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이었으면 이런 혜택이 주어지죠. 불기소 특례 혜택. 이 혜택을 받으려고 이 피고인은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아니 이것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니까 나 종합보험 가입돼 있다. 불기소 특례 적용시켜달라.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무슨 교통사고입니까? 입 닥쳐라.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그래서 뭐 보험 가입돼 있다고 불기소 특례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 이놈 자식아. 이렇게 우리 대법원에서 판단한 거죠. 그러면 불기소 특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면 얘는 당연히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이런 결론이 도출되겠죠. 그래서 처벌했던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 풀 때 와 이게 얘가 보험 가입돼 있는데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기소 특례 적용되지 않아서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풀면은 제 시간 내에 못 풀죠. 자, 그래서 좀 졸렬하지만은 토마토 상자 사건으로 기억하고 토마토는 다른 과일보다 단맛이 없어서 맛이 없다. 그래서 맛이 없으면 LA 처벌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판례였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골프 경기보조원 이 두 단어 딱 보니까 캐디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사장님이 골프공을 딱 쳤는데 옆에 있던 경기보조원 저 캐디가 맞아가지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기보조원 캐디 이분들 부상타. 그럼 골프 친 너는 처벌 이렇게 발로 결론 내릴 수 있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골프 경기에 참가하는 이런 자들은 다른 사람 다치지 않도록 여기서 서술되어 있듯이 당연히 주의 의무가 있겠죠. 그러면 그 주의 의무가 딱 그 캐디한테는 없습니까? 캐디에 대해서는 그러면 부상을 입혀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캐디 즉 경기보조원에 대해서도 이런 주의 의무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고 캐디를 부상을 시켰다면 당연히 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라는 판례였습니다.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는 부담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캐디는 죽어라 이 말인가? 자, 그 다음 4번 앞부분은 쓸데없는 말이고 우리 형법상 원칙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합니다. 아시죠? 근데 예외적으로 과실범 처벌할 때 당연히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원칙이죠. 명문 규정이 있을 때는 과실범을 예외적으로 처벌합니다. 근데 우리 판례가 조금 확대를 해서 해석하죠. 명문 규정으로 과실범을 처벌하는 그런 경우뿐만 아니고 이렇게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듯이 명확한 경우 이런 경우도 거의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명문의 규정은 없는데 어떤 규정 해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벌할 뜻이 있더라 라고 해석되는 그런 경우라면 과실범을 예외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틀렸죠. 예.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도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하고 마찬가지로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가 있으니까 이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참 추상적인 표현을 대단한 문장력으로 서술한 그런 판례 내용이었죠. 우리는 이해되기 쉽게 각각의 추상적인 용어에다가 구체적인 범죄들을 대입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의로 정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여기까지 당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정한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구체적인 범죄 대입하면 뭔가 밝아질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정한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그 고의범이 무슨 죄입니까? 존속살해죄 또는 강도살인죄의 경우였죠. 그냥 존속살해죄 한 개 범죄만 대입하십시다. 이 결과적 가중범은 당연히 현주건주물 방화치사죄였습니다. 자, 어떤 호로자식이 아버지를 집에서 주무시는데 불태워서 돌아가시게 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때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주물 방화치사죄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 즉
존속살해죄와 그 결과적 가중범, 즉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죠. 예, 여기까지 옳습니다.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대입해야 되겠죠. 그 고의범은 존속살해죄보다 경한 살인죄 대입하면 되죠. 살인죄 대입하고 읽어보겠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이 역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고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고의범 살인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죠. 고의범, 즉 살인죄가 결과적 가중범, 즉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에 흡수되어 있는 그런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당연히 특별관계, 즉 흡수관계에 있으므로 당연히 결과적 가중범만, 즉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만 성립했었죠. 자, 특별관계의 또 다른 표현이죠.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고의범, 살인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건에서 판시한 것입니까? 당연히 언봉합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을 불태워서 죽인 경우,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 등 직계 존속이었다면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나?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직계 존속이 아닌 경우라면 살인죄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에 흡수되어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1죄만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번 전체적인 내용은 옳습니다. 그 다음 니언번, 자, 형법 15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 시에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 즉 예견 가능성이 부정될 때에는 결과 가중범이 성립할 수 없죠. 이렇게 비록 행위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예견 가능성이 부정되면 당연히 결과적 가중범, 즉 무거운 죄로 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근 지문. 근데 이제 우리 공부를 위해서 두 사건 떠올리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 판례는 엔간하면은 결과적 가중범 문제된 사건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거의 99.99% 내경 가능성도 자동적으로 인정을 해버리죠. 그런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 예견 가능성이 희한하게 0.0001%의 확률로 부정된 경우가 있었죠. 제일 대표적인 거 두 건이 있습니다. 생일빵 사건과 사태일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 두 사건 떠올리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니언번 전체적으로 옳은 내용이고요. 디귿번 결과적 가중범 성립 요건으로 예견 가능성은 당연히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일반인의 또 다른 표현 객관적 당근 지문이죠. 이런 걸 당근 지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판사들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견 가능성 인정, 그 다음에 인과관계 인정 이렇게 이제 판시해버리면 이제 국민들로부터 맞아 죽죠. 그래서 앞에 내세우는 그 방패막이 용어라고 하죠. 이게 방패막이 용어가 이겁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 아니야. 일반인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라고 방패막이 용어로 항상 습관적으로 이렇게 문구를 자주 사용합니다. 어쨌든 디귿번 옳습니다. 자, 리얼번도 많이 봤던 판례 지문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냥 마무리 멘트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죠.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위가 있었음이 분명하여 결과적 가중범 범위를 논할 여지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결과적 가중범은 무엇일까요? 강간, 그 다음에 살해 이런 장면이니까 당연히 이제 강간치사죄를 이제 논하는 그런 사례였는데, 근데 요 사안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일단은 강간을 한 후 이런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살해 결의. 그러면 살해에 대한, 즉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질식 사망케 한 것이라고 돼 있으니 치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살해 결의라는 요문구 때문에. 그러면 이 사건은 결국은 어떤 범죄가 성립합니까? 강간한 후라고 돼 있죠. 만약에 강간 와중에 살해를 결의하고 죽여버렸다면 강간살인죄가 될 것인데, 강간한 후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강간죄 별도로 한 개 성립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런 상황에서 살해를 결의하고 목을 졸라 이렇게 죽여버렸으니 이거는 별도의 살인죄 성립하고, 이론상 강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강간치사죄라는 결과적 가중범 범위를 논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옳습니다.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이라고 물었는데 기억, 니은, 디귿, 리얼 전부 다 옳죠. 4번이 정답입니다. 7번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존속폭행죄에서 폭행행위자가 피해자인 직계존속에게 스스로 범죄를 고백, 이게 뭐죠? 자복이라고 하죠. 자복하였을 때 형을 강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임의적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반의사불벌죄에서 자복을 하면 자수한 경우처럼 임의적 감면 혜택을 주죠. 근데 문제는 존속폭행죄가 과연 반의사불벌죄인가?
이걸 이제 테스트 하신 것 같아요. 존속폭행죄는 폭행죄처럼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당연히 특수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 아니고, 어쨌든 존속폭행죄가 반의사 불벌죄라는 점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옳은 내용이고요. 2번 12조 강요된 행위에서 방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는 없었죠.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의미한다라고 형법 12조 규정에 따라서 우리 판례가 판시한 내용을 이렇게 틀린 것으로 조작을 해서 출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자, 3번 책임조각 사유로서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고 동시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때에만 적용됩니까? 아니었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오어죠. 오. 엔더가 아니라 오어였습니다. 그러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또라이 취급을 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4번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 판단 기준은 항상 반패막이 일반인, 객관인 또는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죠. 말은. 실질적으로는 판사들 지들 멋대로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 인정 부정 판단하면서 국민들부터 돌맞을까 싶어서 항상 이렇게 방패막이용으로 참 이렇게 그럴듯한 용어를 사용해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평균인을 두고 평균인 관점에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앞에 쓸데없는 문구가 페이크로 들어가 있죠.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하였던 사정은 고려하지 않죠. 이 문구는 불능미수 판단에서 위험성 여부를 있다 없다 판단을 할 때 그때 가끔씩 우리 판례가 추상적 위험성 입장을 다룰 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런 비슷한 문구가 이제 들어갔었는데 기대 가능성 판단할 때는 깔끔하게 그냥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틀린 내용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었네요. 자, 8번 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자, 기억번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침해범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어떤 사건 떠오르시죠? 정보과 경찰관 사건에서 문제된 협박죄 떠올리시면 바로 정답 보입니다. 정보과 경찰관 사건에서 문제된 이 협박죄는 분명히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죠. 하지만 이 사건에서 우리 판례는 침해범이 아니라 미연범으로 해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옳은 것입니다. 그 다음 미연범. 자, 앞에 주절주절 쓸데없는 페이크 지문 이런 것들은 개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후반부 다이렉트로 가서 바로 정답을 찾아낼 수 있죠. 이는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에도 성질상 미수범 규정이, 자, 여기까지 딱 읽고 한번 추리를 한번 해보죠. 결과적 가중범, 원칙적으로 미수범 규정이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결과적 가중범은 치자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이미 발생했는데 무슨 미수범 규정이 적용되겠습니까?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 점을 알고 마무리 한번 보겠습니다.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에도 성질상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적용될 수가 없죠. 보여주는 입법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틀린 내용이고 공부를 위해서 앞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됐는지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이렇게 특수강간치상죄 와 같이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규정 형식상 특수강간 상해죄라는 그 결합범과 함께 규정하다 보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얼떨결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들어간 것이지, 이제 규정 형식상 미수범 처벌 규정을 이렇게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론상 치자가 들어갔으니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규정 형식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특수강간 상해죄라는 고의 결합범 인 경우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적용하라,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무거워지는 요인이 되는 결과가 쓸데없는 표현이고 과실로 생긴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로 그 결과를 발생시킨 결합범을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는 미수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론상. 이런 경우는 그냥 결합범에 대해서만 미수범 규정 적용해라, 이제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이 내용은 틀렸음이 확인됩니다. 그 다음 D번 바로 그냥 결론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은 중간간죄 불능미수 사건 떠올리시죠? 중간간죄 불능미수 얼마든지 성립했었습니다. 성립하지 않는다 하니까 바로 X. 이거는 한 1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 1번. 우와, 정확하게 법조문 그것도
듣보자 법조문 이런 거 들이대면서 지금 막 수술해 놓고 있는데 그냥 양념 속 그 법칙만 적용하면 쉽게 해결되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그럼 양이 뭔데요? 자, 규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양벌 규정에 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개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괜히 읽었다라는 느낌 확 듭니다. 자, 요게 양이에요. 18조 1항부터 4항까지 요게 양입니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 벌하는 외 그 법인 개인에게도 벌금을 연가한다. 딱 전형적인 양벌 규정이죠. 근데 분명히 규정이 이래 돼 있잖아. 18조 1항부터 4항이라고 돼 있지. 근데 실제 문제된 조항은 18조 1항부터 4항이 아니에요. 요겁니다. 18조 2였습니다. 18조 1항부터 4항이 아니잖아. 18조 2. 염소죠. 18조 2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은 위 양벌 규정이 적용되겠습니까? 적용 안 되지. 아예 조문 자체가 틀린데.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8조 2, 즉 염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은 위 양벌 규정은 법인에게 적용될 수가 없죠. 당연한 소리입니다. 옳은 내용이고요. 그러면 옳고 그른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O, X, XO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포괄 일제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라고 돼 있잖아. 실행 착수 후죠. 실착 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착 후에는 그중에 1인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더라도 의미 없다. 의미 없죠. 이탈하여서나 다른 공범자와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이미 늦었죠. 이탈자는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부담하는 겁니다. 실행 착수 후 이탈은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 2번 2인 이상의 서로 대항된 행위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항범에 대하여는 당연히 우리 배웠죠.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지. 당연한 소리고요. 근데 이게 뭔 말이야?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 그러면 이거는 대항범이 아니지.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다면서. 구성요건상으로 단독으로 실행할 수 없을 때 대항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이면 당연히 이거는 대항범 아니죠. 대항범이 아니면 당연히 형법 총칙 규정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약간 페이크 지문이죠. 이런 형식으로 즉 대항범 형식이 아닌 그러니까 일반범이라고 하죠. 일반범 형식으로 돼 있더라도 구성요건이 대항범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페이크야. 이분들께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의미 없습니다. 일단 대항범 아닌 일반범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대항범이 아니니까 설사 실행을 대항범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앞에 다른 사람이 방조를 하거나 해서 다른 사람의 존재가 있었던 그런 형식으로 구성요건을 실행한 거예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대항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라도 이거는 대항범이 아니니까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 그래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라는 법리는 적용 안 되는 겁니다. 적용이 자꾸 나와서 헷갈리는데 결국은 대항범에 관한 이런 법리 적용 안 됩니다. 왜? 대항범 아니니까. 비대항범. 그냥 일반범이니까. 근데 이제 공부를 위해서 이 사례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문제됐던 범죄는 간단하게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범죄 수익 은닉죄였습니다. 근데 아니 범죄 수익을 은닉할 때 반드시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 그냥 범죄 수익을 저기 산속에서 단독으로 묻어가지고 범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근데 이 사건에서 범죄 수익 은닉할 때 앞에 다른 사람이 방조를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방조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형법 총칙 규정 적용 안 되냐? 이제 이게 문제됐던 거죠. 당연히 범죄 수익 은닉은 단독으로 충분히 범할 수 있는 범죄니까 앞에 약간 이제 무늬만 방조하는 놈이 약간 앞에서 그러니까 대마초 이제 매도하는 사람 앞에서 매수자가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서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줘서 방조가 문제됐는데 그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얘는 비대항범이니까 형법 총칙 규정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줘서 범죄 수익 은닉을 방조한 놈은 처벌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근데 그런 구구절절한 사연 몰라도 됩니다.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이면 대항범 아닙니다. 비대항범이니까 당연히 대항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 안 되지. 이렇게 바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틀렸고 3번 자 배임죄에서 계속된 거래행위 도중에 가담하는 놈들이 있었죠. 근데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라 하더라도 그리고 가담할 때 종전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가담 이후 범행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죠. 왜? 가담 이전의 범행, 즉 종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중간에 가담해서 들어온 자는 이게 없지 않습니까? 공모도 없고 역할 분담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공모도 있고 역할 분담도 있는 가담 이후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져야 되죠. 당연한 내용이지. 결론부 확인하면 거래행위 전체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된다 할지라도 가담 이전 행위에 대해서까지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예,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4번 30조 공동정범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약간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데 현실을 고려해서 우리 판례가 과실범도 인정하죠.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인정하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 강의 시간 때 배웠죠. 근데 비록 의사일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공동의 인식은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를 의미하는데 공모가 없더라도 공동정범이 됩니까? 아니 되죠. 아무리 과실범이라도 당연히 과실범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우리 판례는 야 그래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요건인 공모 필요하다. 즉 공동의 인식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네요. 10번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치과의사가 환자 대량 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 환자들에게 대한 이런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죠. 자, 근데 치과기공사들은 비의사였습니다. 비의사로 하여금 의사가 할 수 있는 이런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인데 원래 무면허 의료죄는 치과의사니까 무면허 의료죄의 주체가 되지는 않죠. 예,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비의사들을 교사를 한 경우는 왜 이런 비의사들을 범죄라는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냐라고 이렇게 하는 취지로 정작 자신은 무면허 의료죄의 주체가 되지 않지만 교사를 하면 교사범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남을 범죄의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그 죄를 묻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옳은 겁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위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치과의사라는 신분이 있으면 무면허 의료죄 주체가 안 되니까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이 치과의사 라는 신분이 있으면 이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소극적 신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국적 신분이 문제된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3조, 본문이니 33조 단선이 적용 안 되죠. 예, 33조 본문 단선은 적극적 신분 사건에서만 적용되니까. 그렇지만은 금방 봤죠. 우리 판례는 33조 본문의 정신을 살려가지고 이런 경우라도 타인을 범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데 대한 그런 책임을 물어서 처벌시킵니다. 그 다음 2번도 역시 결과적으로 1번하고 똑같죠. 의료인, 의사, 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 비의사의 의료행위에 이 경우는 교사가 아니라 공모를 했네. 어쨌든 공모를 하든 그 다음에 교사를 하든 이런 비의사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의사, 니놈은 무면허 의료행위 주체는 안 되지만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라는 것이 우리 판례였습니다. 33조 본문의 정신을 살린 거죠. 그 다음 3번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이런 걸 부진정 신분범이라고 했죠. 대표적인 예가 존속살해죄라고 했습니다. 추상적인 문구 나오면 구체적인 범죄 대입하라. 이게 법칙이죠. 그 엄마 아들 살해사건 떠오르시면 됩니다. 자, 존속살해죄의 경우에 신분 있는 자 누구죠? 그 아버지를 살해하도록 했는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신분 있는 자가 그 아들놈이죠. 오로자식 아들. 신분 있는 자, 즉 아들이 신분 없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 엄마였죠. 엄마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는 엄마 입장에서는 남편을 죽였으니 살인죄밖에 성립 안 할 거지만은 아들 이 호로자식은 중하게 경하게 더 중하게 처벌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들은 존속살해죄가 성립한 경우였습니다. 확인해보면 공범 종속설에 의하여 틀린 내용이죠. 신분이 있는 교사범 누굽니까? 아들이 신분이 없는 정범 엄마죠. 엄마가 칼로 자기 남편을 푹 찔러 죽였으니까 엄마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가 있죠. 그 아들은 존속살해죄 교사범으로 엄마 살인죄를 범한 엄마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 4번 변호사 아닌 자 간단하게 비변호사 이렇게 체크하죠. 비변호사가 변호사를 고용하면 처벌하는 법 조문 문제였죠. 비변호사, 변호사 고용죄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런 잘 보지도 않는 이런 법 조문 내용을 갖다가 일일이 다 읽고 쳐앉아 있으면 절대 안 되죠. 우리는 딱 이 사건 보자마자 바로 어떤 사건 떠올리시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엄하 판매죄 사건 떠올리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엄하 판매죄 사건류라고 하죠. 엄하 판매죄 사건이 뭡니까? 엄하 판매자하고 엄하 구매자가 있을 때 필요적 공범 관계이죠. 사실은
구매자가 없는데 어떻게 판매가 됩니까? 필요적 공분 관계인데 국회의원들이 희한하게도 판매자는 처벌 규정을 두고 구매자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죠. 이게 이제 입법자의 의지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 자기들도 아마 구매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분명히 필요적 공범 관계인데 한쪽만 처벌하고 한쪽은 처벌하지 않는 이런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구매자는 처벌 안 하는 겁니다. 구매자가 판매자하고 공모를 했다 또는 교사를 했다라고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입법자의 의지라고 합니다. 바로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 대입하면 되죠. 이렇게 규정에 위반하여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었죠. 그러면 변호사 아닌 자 이놈 처벌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고용된 변호사를 공모, 교사,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됐는데 그냥 요거 대입하면 알 수 있죠. 처벌 안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행위 그 아래 구매자 딱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냥 간단히 구매자로 적겠습니다. 구매자 행위가 일반적인 총칙상의 공모, 교사, 방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변호사를 구매자를 처벌합니까? 아니죠. 변호사 아닌 자 얘를 판매자 이렇게 딱 대입하시고요. 판매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죠. 이게 입법자의 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네요. 11번 제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아동청소년 이용물 음란물을 제작한 자 그 음란물을 당연히 수반에서 소지하게 되죠. 당연히 발로 제작합니까? 손으로 제작하니까 당연히 제작하면 수반에서 소지하게 되니 음란물 소지죄는 제작죄에 당연히 흡수관계가 되겠죠. 수반관계입니다. 양자는 법조경합적 흡수관계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반관계입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2번 비추어 보면 어떻게 비출지 한번 보죠. 이거 보이스피싱죄잖아요. 전기통신금융사기죄. 아유 너무 길어. 그냥 보이스피싱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일종의 사기죄죠. 사기죄. 하지만 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형법상의 사기는 이렇게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판례상 다르다고 하고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사기죄 구성요건이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 어디서 많이 보던 문구죠. 법조경합 문구입니다.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아주 유별난 독종 사기다라고 해서 형법상 사기죄와는 별개로 취급을 합니다. 따라서 이 표현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자는 법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만약에 설사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법적 경합이라고 해야지. 문장 자체도 논리적으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요. 따라서 법적 경합이라고 할 수 없고 그리고 요 사안 자체에서는 특히 나타나 있지 않는데 이렇게 별개의 범죄로 취급을 하니 만약에 이 두 가지 범죄를 한 개 행위로 했다면 당연히 상경이 되는 것이고 두 개의 행위로 이 두 가지 범죄를 했다면 그때는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것이겠죠. 어쨌든 이 문장 자체가 논리적으로도 틀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 3번 이거는 이제 약간 졸렬하게 양념서 법칙 적용하면 쉽게 풀립니다. 자 이제 어떤 행위자가 이런 짓을 했대요. 대출 심사, 대출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해서 이제 은행을 위계를 해가지고 업무를 방해했대. 그리고 당연히 이런 짓을 했으니 대출금을 교부받았겠죠. 자, 이 두 가지 행위가 문제됐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 행위가 법조 경합, 흡수관계 있느냐, 그러면 별도의 실체적 경합관계 있느냐 이게 문제됐는데 졸렬하게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솔직히 이 사안만 가지고는 이게 진짜 법조 경합인지 실경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졸렬하게. 자, 앞에 업무방해 쪽에서는 심사 요거 체크하고 요거 양으로 딱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 요 이제 사기죄 요 부분에서는 대출금 돈이죠. 염소 이렇게 딱 설정하시고 완전히 다르죠.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경우와 이렇게 직원을 기망해서 돈, 대출금을 교부받은 거는 양념소다. 완전히 다르다. 글자가 다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거는 실체적 경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옳습니다. 그 다음 4번 피해자 도구로 이렇게 간접 정보 형태로 유사강간 강제추행죄 얼마든지 성립한 사안이 있었죠. 근데 이런 경우 당연히 별도로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도 약간은 이제 좋게 말하면 팁인데 유사강간
형법에서도 강이 있고요. 강제추행죄에서도 강이 있고, 강요죄에서도 강이 있고, 당연히 유사강간 강제추행이 강요보다 훨씬 더 세겠죠. 예, 대소관계입니다. 약간 이제 팁, 졸렬하게 이제 기억하자면 요거는 세 글자, 요거는 예, 각각 5글자. 예, 5글자 안에 3글자는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시험장에서 풀어도 정답 맞추는 데는 전혀 지장 없죠. 근데 이제 우리 판례가 판시한 주요 근거는 이렇다고 합니다. 유사강간도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고 있고, 강제추행 역시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고 있죠. 그럼 강요죄는 당연히 이것도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고 있는데, 앞에 유사강간 강제추행죄 폭행 협박이 더 세니, 더 크니 대소관계로 본다. 뭐 이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각각 이 두 범죄와 이 강요죄는 대소관계로 봐서 법조경 업주 특별관계에 있다 라는 표현은 옳은 것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갑이 범한죄의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기억리언 디걸리언 미엄죄는 독립된 별개의 범죄로서 지문에 제시된 상황에는 고려하지 않음. 예,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아래 보니 또악 이 뭐 형법 문제에서는 참 보기 드문 도표를 떡하니 제시해 놓고 있는데 절대 당하면 안 되죠. 이 문제 그냥 법조문 그대로 적용하면은 진짜 쉽게 풀리는 그런 지문들입니다. 보겠습니다. 1번 갑이 만일 2025년 9월에 디귿죄로 기소되어 이 기소 시점은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지금 아래 문제들이 전부 다 동시적 경합범위니 사후적 경합범위니를 묻고 있으니 기소 시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시점이 중요한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디귿죄로 기소되어 좋아. 2026년 1월에 벌금형이 확정돼 있다고 되어 있네요. 벌금형이 확정. 이거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후적 경합범 따질 때 벌금형 확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법 조문상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고 이상형이 아니면 의미 없죠. 무의미. 이렇게 딱 체크하시면 돼요. 일종의 페이크라고 볼 수 있지. 어쨌든 벌금이 확정되었다면 2026년 3월 14일 기준으로 시험 일자 기준이죠. 일자 기준으로 기억, 리언, 리얼, 미엄죄는 모두 그렇죠. 동시적 경합범위에 해당한다. 예, 이 디귿죄 벌금 확정이 의미 없으니 자, 기억, 리언, 리얼, 미엄죄는 이 시점 기준으로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죄에 해당하니까 딱 37조 전단에서 적용하는 동시적 경합범위에 해당합니다. 옳은 내용이고요. 2번 자, 갑이 만일 2026년 2월에 디귿죄로 기소되어 이거 의미 없죠? 예, 기소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개무시. 2026년 3월 14일 기준으로 아직 확정 판결이 이르지 않았네. 아니 그러면 자, 이 시점 기준으로 이 기억, 리언, 디귿, 리얼, 미엄죄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죄에 해당하죠.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죄에 해당하니 당연히 그냥 법조문 그대로 37조 전단의 동시적 경합범위에 해당한다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옳은 내용이고요. 전혀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었죠. 숫자가 많아서 혼란케 할 뿐 절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3번 갑이 만일 2025년 5월 이거는 의미 없고 디귿죄로 기소되어 기소 시점이니 의미 없죠. 이거는 2025년 11월 이게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금고 이상인 징역형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했으니 이 11월은 판결 확정 시점으로서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받았다면 2026년 3월 14일 기준으로 디귿죄 판결이 확정된 죄죠. 형법 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 리얼죄만이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디귿죄는 이 11월에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그냥 37조 후단의 법조문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디귿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고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들이 뭐죠? 11월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기억, 리얼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문 내용은 자, 사후적 경합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 리얼죄만이다 라고 서술되어 있으니 옳은 것이 됩니다. 4번 갑이 만일 이거 의미 없죠. 자꾸 기소 시점 이거 페이크로 나눴는데 이거는 그냥 의미 없습니다. 기소되어 2025년 8월 이게 의미가 있죠. 징역형 확정 판결 받았다고 돼 있으니까 뭐 집행유예라도 어쨌거나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시점이다. 8월에 이렇게 금고 이상형으로 확정 판결 받았다면 2026년 3월 14일 기준으로 이것도 의미 없고 디귿죄 판결이 확정된 죄죠. 판결이 확정된 죄와 30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 리얼, 미엄죄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이 법조문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8월 그어야죠. 8월. 이때 디귿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 확정 판결 받았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시점 기준으로 저 판결 확정 전의 범한죄, 판결 확정 전의 범한죄가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위 되죠. 그냥 법조문 그대로 적용하면 돼. 자, 8월 시점 기준으로 이 전의 범한죄는 뭡니까? 기억, 니은죄 아닌가요? 맞죠? 기억, 니은 뿐입니다. 그런데 이 지문에서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 니은, 리얼미엄죄, 리얼미엄이 포함되어 있으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형사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착하게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죄히 경과하면 법적으로 전과 말소 형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죠. 예, 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선고유예 결격사유 해석할 때는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선고유예 자체가 너무너무 경미한 그런 처벌이다 보니까 아주 엄격하게 엔간해서는 안 해주려고 그런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를 해석할 때는 미안하지만 집행유예 받은 자에 대해서 서사 치료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 경과했다 하더라도 형 선고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과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했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틀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선고유예 자체가 무지 경미한 처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자, 자수에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조사에 응하여 마지못해서 이런 말이죠. 자발성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수라고 하지 않고 자백에는 해당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응하여 범죄사실 진술하는 것도 해당한다. 틀린 내용입니다. 3번 임의적 강경사유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그렇지 법률상 강경 할 수 있죠. 자, 근데 당연히 이 조문상에 형기의 2분의 1 강경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 분명히 상한, 하한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기. 그러니까 이 형기 안에는 상한, 하한 다 포함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 판례가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상한, 하한 모두 2분의 1로 강경할 수는 없다. 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자, 보완처분은 본질적으로 형벌하고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런 표현을 쓴다고 했지. 한번 보죠. 보완처분은 범죄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 추구하는 사후적 처분이 그렇죠. 형벌과 구별됩니다. 누가 모릅니까? 본질을 달리합니다. 잘 아시죠? 따라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 원칙 뿐만 아니고 소급표 금지 원칙 그대로 적용되지 않죠. 이 내용은 옳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네요. 14번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은 양념석 없이 그대로 적용하면 쉽게 풀리는 그런 지문이었죠. 문제된 범죄가 음란물 소지죄였는데 음란물 요걸 양으로 딱 체크하시면 돼요. 갑이 행한 행위는 이런 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것이랍니다. 인터넷 주소가 염소입니다. 딱 설정하시면 글자가 다르죠. 그래서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음란물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틀린 내용이었고요. 2번 이 스토리는 굳이 읽을 가치가 없습니다. 핵심은 강간하려 했는데 못했다 이 말이죠. 미수에 그친 경우 졸피대 먹여서 이런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상해조 강간 미수 상태에서 피해자를 이런 상해 결과를 입힌 경우 과연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되느냐 미수가 되느냐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기본 범죄인 특수강간이 설사 미수에 거쳤다 하더라도 치상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을 하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3번은 비교적 최근에 변경된 판례의 내용을 출제한 것 같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정도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는 그 키워드로 곤란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피해자의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 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정도다. 이렇게 이제 배웠죠. 그때 비교하면서
곤란이 아니라 현저히 곤란 정도는 강간죄 폭행협박 정도이고, 그 다음 더 강한 거, 피해자의 한 거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은 강도죄의 폭행협박 정도다.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판례에서는 강제추행죄 폭행협박 정도로 피해자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면 되느냐? 일반적인 폭행협박 정도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어떤 행위를 한 이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답니다. 근데 사실 이 판례는 전혀 새롭지 않죠. 우리 강제추행죄 판례 공부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굳이 그때만 해도 한글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터치가 아니더라도 그냥 의사에 반하는 터치만 있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배웠죠. 알게 모르게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폭행협박 정도, 즉 터치 정도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왔던 것을 이번에 어떤 계기가 된 사건이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질문 내용은 뭐냐? 자, 상대방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 이게 뭐죠? 일반적인 폭행죄의 폭행 개념이죠. 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고지. 이게 뭐죠? 일반적인 협박죄의 협박을 뜻하는 문구죠. 폭행협박 이 앞에 피해자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이게 없어도 이런 일반적인 폭행, 협박 이 정도 행위로 추행을 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라고 판례가 변경이 공식적으로 된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다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변경이 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 지문 자체는 변경된 판례 내용 그대로이니까 옳은 것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중강간죄 역시 강간에 준하는 것이니까 강간죄의 폭행협박 정도와 유사하게 판단하겠죠. 그래서 판례가 이렇게 습관성 문구로 이 정도를 판단한 겁니다. 한급울능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 이런 말 습관적으로 잘 쓰죠.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 반항, 항거가 불가능하게 할 정도 이게 강간죄 폭행협박 정도 중에 하나였죠. 그 다음 아까 말했던 요거 피해자의 항거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이것 역시 강간죄의 폭행협박 정도를 표현하는 문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정도가 돼야지 강간에 준하는 중간까지가 된다 라는 의미로 판시를 한 것입니다. 습관적인 판시 내용이었습니다. 옳은 것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누군가가 나를 고발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명예훼손 표현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한 그런 내용이죠. 당연히 뭐 누군가가 그냥 나를 고발했다 이런 표현 가지고는 사회적 가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죠. 옳은 소리입니다. 다만 저 자식이 오로지 포상금을 노리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조직을 배신을 하고 뭐 그런 목적으로 그런 경위 등으로 나를 고발했다 이딴 식으로 표현하면 그때는 이 동기 경위 표현 자체가 사회적 가치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은 있죠. 근데 그런 경우 아닌 그냥 고발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될 수 없다라는 당연한 판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옳은 내용이었고요. 2번 자 310조 요건이 뭐죠? 진실 플러스 공공이익이었죠. 이 세상에 100%는 없다고 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할 때 100% 그 동기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어야 한다 이렇게 판시를 하겠습니까? 우리 판례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면 공공이익 인정하겠다 또는 뭐 전체적 이런 표현도 자주 쓰죠. 그런 같은 맥락입니다. 주요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100%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그런 취지였고 따라서 부수적으로 뭐 다른 사익적 목적 동기가 좀 내포될 수도 있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요한 이것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판례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옳은 것이고요. 3번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 라는 그 이유만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지 않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이 있는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명예감정은 형법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보복이 아니죠. 명예감정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가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기에게 좀 무례하게 했다. 기분 나쁜 말을 했다. 라는 정도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그런 정도는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옳은 내용이고요. 4번 이 틀렸다고 해서 이제 정답인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4번의 내용은 민사 판례 내용이었습니다. 형법 문제에 이런 민사 판례 내용을 출제하는 것이 타당한가 의문이 듭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죠. 행정상 공표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쪽팔리죠. 그래서 그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는 있어. 민사상으로는 민법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될 거고요. 형사상으로서는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07조 등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사안은 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왜 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공표사실의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문구죠. 우리 형법 위법성 조각 사유 조문이 310조 판단할 때 이런 요건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법 750조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면서 사용한 것입니다. 당연히 형사상 판단과는 본질적으로는 틀린 것입니다. 어찌됐든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진실을 믿을 만한 이런 표현 보세요.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없더라도 무언가를 인정을 합니까? 우리 판사님들께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뭐 이 내용이 민사 판례이긴 하지만은 이 문구 때문에 정답을 찾아내는 데는 어려움이 전혀 없었죠. 아니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어야지 어떤 판단을 하지. 확증과 근거가 없는데 명예훼손 위법성은 조합된다. 이딴 식의 판단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아무리 민사 판례라고 하지만은 확증과 근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틀린 내용이 되고 이게 정답이 되죠. 근데 출제 의도는 의문입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행위 결과 상대방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봐주겠다 이런 뜻이 나오겠죠. 행위자가 상대방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처벌 느낌, 불처벌 느낌. 그렇죠. 불처벌 느낌이 딱 들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이라는 문구가 두 개나 나옵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당연히 처벌되는 거죠. 사회통념이 처벌, 불처벌의 가장 중요한 기준 아닙니까? 사회통념상 허용되면 불처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으면 처벌. 이미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미 정답은 보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권한과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 권한 지위를 남용을 해버리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되겠죠. 그런 경우라면 처벌되겠지만은 원칙적으로 이런 권한이나 지위가 있다면 불처벌하겠다라는 지당하신 판례 내용입니다. 2번 재심 판례인 바이올린 사건이죠. 뜬금없이 바이올린은 왜 나오냐. 이 미친놈이 우리 대한민국 방산 전시회장에 가가지고 장갑차 위에 올라가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이런 걸 막 외쳤답니다. 근데 우리 대법관님들은 바이올린을 너무 좋아하신 것 같아. 함께 음미해보자 라고 하면서 불처벌로 결론 내렸습니다. 당최 이해가 안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 지위는 이제 봐주겠다라는 표현이 구구절절 나옵니다. 뭐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끌어다 쓰네요. 의 중요성과 범위, 한계, 형벌의 보충성, 최우수단 원칙. 왜 이런 말 끌어다 썼을까? 바이올린 연주한 이 사람 너무 연주 잘하더라. 좀 봐주자. 이렇게 결론 내리기 위해서죠. 함께 음미 했더니 참 좋은 연주였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이올린 연주 행위를 한 그 자를 불처벌해줬습니다. 이 내용은 봐주는 문구로서 우리 판례가 이제 바이올린 연주를 아주 마음에 들 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서 함께 음미를 하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옳고요. 3번 자 업무방해의 특수한 업무조 입찰방해죄의 입찰입니다. 자 입찰방해죄에서 방해 대상인 입찰은 다 아는 당근 지문들 막 나옵니다. 공정한 자유 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 절차를 말하고 실전 시험장에서 다 읽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는 공적 사적 경제 주체가 임의의 선택 요거 딱 놓으면은 무슨 첨? 그렇죠. 추첨 떠올리시면 됩니다. 추첨으로 계약 체결하는 그런 경우는 입찰이다 아니다. 입찰 아니다 라고 이미 다 익히 배워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재수.
있으면은 계약 체결되는 거고 재수 없으면 계약 체결되지 않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거는 입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입찰방해죄 입찰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옛날부터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 포함한다 라고 해야죠.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4번 현수막 삭개원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원칙적으로 현수막을 걸어놓고 무언가를 표현하는 그 자체는 보통 이례적, 일시적이라고 보죠. 그런데 이제 우리 판례는 좋아, 그래 현수막 설치해서 뭐 이렇게 사실이나 의견 등 알리는 것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이례적, 일시적이다. 더더라도 그것이 계속성, 업무방해죄 업무의 중요한 요건이죠. 계속성을 갖는 본래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수단 이런 말이고 본래의 업무 수행과 밀접 이러면은 게임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와 밀접하다 이 말은 그 현수막 설치한 것이 뭐다? 업무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겠죠. 밀접 물과분의 관계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업무에 해당한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 당연히. 마무리 멘트 보시니까 예 업무에 해당할 수는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체포죄는 계속범위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뭐 이런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성이 있어야지만 기소범위 되고 시간적 계속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즉 일시적인 것으로 거친 경우에는 체포죄 미수범 규정 있다는 거 아시죠? 바로 그 체포죄 미수범 규정이 적용된다 라는 그런 판례였습니다. 옳은 내용이고요. 자 이번은 인터넷 아이디 비밀번호가 과연 일종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밀침해죄이죠. 비밀침해죄라고 볼 수 있는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의 객관적 구속요건인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됐는데 그냥 결과적으로 말해서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디 비밀번호도 당연히 전자적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수매체 기록에는 포함된다 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였고요. 그래서 이 지문은 세 번째 줄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특정인의 의사 표시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심에서는 고법이죠. 원심에서는 아이디 비밀번호는 이 특수매체 기록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랬더니 대법에서는 입 닥쳐라. 야, 아이디 비밀번호 역시 전자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니 특수매체 기록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심에서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어떤 프로그램 이용해서 알아낸 것, 특수매체 기록이 아니니까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 즉 일종의 비밀침해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는데 대법에서는 무슨 소리 아이디 비밀번호도 특수매체 기록이다. 하지만 사안에서는 우리 비밀침해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였죠? 비밀장치였죠. 비밀장치가 이 사안에서는 돼 있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일종의 비밀침해죄인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 사안에서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아이디 비밀번호를 어떤 해킹 프로그램 사용해서 알아냈다면 이론상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입장을 고려하면 이 지문 자체는 틀린 거죠. 다음 3번 253 사건이죠. 예금주의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 얼마였더라? 2만 원이었죠.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 건네받아 금인받은 금액을 초과해서 인출하죠. 얼마? 5만 원이었습니다.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얼마였죠? 그러면 5-2니까 3이죠. 그래서 2, 5, 3 사건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판례는 희한하게도 이 3만원 지금 현금으로 보이죠. 현금으로 보이는데 이상하게 이 행위에 대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현금을 취득한 것을 두고는 이게 재산상 이익으로 봐가지고 컴사죄를 적용했었죠. 참 독특한 판례여서 253 사건으로 특별히 암기를 해두라라고 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컴사죄가 성립한다. 내용 자체는 옳은 내용입니다. 4번 성폭법상 주거침입 강간죄는 선후관계가 중요하죠. 주거침입 선, 강간, 후 순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주거침입 강간죄 실행 착수 시기는 당연히 선후관계에 따라서 주거침입행위 후에 강간죄 실행행위에 이르렀을 때 주거침입 강간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이 되죠. 당연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반대였다면, 즉 예를 들어서 강간죄를 먼저 범하고 나중에 주거침입죄를 범하였다면 실체적 경합이 되죠. 그래서 옳은 내용입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은 그 범죄의 모든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알 필요는 없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망 방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공모공동정범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모 플러스 역할 분담만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범죄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라는 지당하신 판례 내용입니다. 그 다음 2번. 아무리 자신에게 이런 권리가 있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판례의 절대 기준이죠. 처벌불처벌 절대 기준인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처벌불처벌, 처벌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기죄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옳은 내용이고요. 3번, 갑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는 능력이 없음. 이거 사기죄로 딱 처벌되는 문구인데, 뭐 계속 읽어보십시다.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이만큼 자신 계좌 송금받았더라도 처벌되는 거 아닌가? 자, 대출 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카드회사 직원, 이게 키워드입니다. 의 개입 확인 없이, 이게 키워드. 직원, 사람이죠. 사람 없이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되어 자동으로 송금받았다면 사기죄로는 기소할 수 없죠. 예, 왜? 사기죄의 기망 상대방은 only 사람뿐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기망을 했을 때 사기죄가 되는 거지, 사람 아닌 어떤 것에 대해서 기망을 해봐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죠. 당연한 소리입니다.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사람을 기망한 적이 없어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무슨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컴사죄가 문제될 수는 있어도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4번. 우리 다 알듯이 이게 사기죄하면은 기착처죄 네 가지 조건 다 기억하고 계시죠? 기망, 차고, 처분행위, 재물취득. 자, 이거 아시고 보실까요? 외관상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 처분하는 행위가 있다면 재물이 범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이제 처분행위가 있다 보는 거고, 이 사안처럼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 있잖아, 아직. 이 말은 뭐다? 아직 처분행위가 없었다라는 뜻이죠. 그 재물 또는 재산상 이 피해자의 손아귀, 즉 지배를 벗어나서 범인으로 이전이 돼야지 처분행위가 있다고 보죠. 이 사안처럼 아직 피해자 지배 아래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되지. 이거는 처분행위가 없다라는 거, 이거 딱 체크하시면 이 지문은 다 풀리죠. 지배 아래 있는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 인정된다. 틀렸죠. 아직 피해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 재물을 사용 수익, 처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처분행위가 없어서 처분행위는 부정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네요.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차량과 같이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하죠. 하지만 차량은 동사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횡령죄 주체는 차량의 등록 명의자여야 하므로 등록 명의자, 당연히 행죄 주체가 됩니다. 하지만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동산이라는 게 잊지 마시고요. 인도받아 보관, 그렇죠. 점유하고 있으면 스사 등록 명의자가 아닐지라도 동산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자 역시 횡령죄 주체가 된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런 자가 이를 사실상 이미 처분하면 횡령죄는 성립한다라고 해야죠. 틀린 내용입니다. 2번 산수 문제죠. 이제 업무상 배임죄의 객구 중에 하나인 재산상 손해와 관련된 판례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하면 쉽게 풀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재산상 손실을 야기했네요. 마이너스. 야기한 의무위배 행위가 동시에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 이익을 또 줬네. 플러스. 자, 동일한 금액임을 전제로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있으면 뭐예요? 제로 아닙니까? 제로. 제로면은 손해가 있다 없다. 손해가 당연히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 오름 맞섰다. 와 반대 급부가 상응하고 이 말이 바로 위에 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꼬르 제로, 그 내용입니다. 상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도 없는 데에는 전체적으로 항상 따졌죠. 전체적 재산 가치 감소 있습니까? 없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꼬르 제로인데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예, 옳습니다. 3번 횡령죄 본질이 흔히들 이렇다고 하죠. 신흥관계 기차 여기 특定타인 물건을 위법하게 영등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길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이 신인관계가 횡령죄의 보호법이다라는 소리죠. 이게 보호법이기니 당연히 이런 위탁 신인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지. 이 신인관계가 보호법이기니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당연한 겁니다. 그냥 신인관계는 보호법이기다, 이 소리입니다. 옳은 내용이었고요. 또 재산상 손해와 관련된 판례 내용인 것 같은데 읽어보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라 하면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죠. 왜냐하면 현실적인 손해만 재산상 손해에 포함된다고 하면 그 가액을 갖다가 계산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업무상 배임죄 또는 배임죄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넓혔죠. 이렇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배임죄 기소가 될 수 있다. 예, 그런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마무리 보겠습니다.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을 법률적으로 따지지 않죠. 왜냐하면 업무상 배임죄는 당연히 재산 범죄다 보니까 재산적 또는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을 하는 거죠. 근데 표현은 이렇게 하는데 법률적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겠다. 이 말은 결국은 누구 마음대로 판사 마음대로 하겠다. 뭐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네, 옳은 내용입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재산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형법에서 돈을 주거니 받거니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원칙적으로 처벌입니까? 불처벌입니까? 당연히 처벌이죠. 그래서 1번 지문은 그 요령만 알면은 1초 만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금전적 거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그 자체로 그렇죠.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처벌된다 라는 의미니까 당연히 옳은 것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도 공부를 위해서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행위네요. 기자에게 유료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처벌해야죠.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것으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그 기사 내용이 설사 이렇게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돈이 개입되면은 원칙적으로 처벌된다라는 그런 판례 취지입니다. 그 다음 2번 이거는 오류 이용 사건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남의 잘못을 이용하는 놈들 처벌 불처벌 당연히 처벌 부정한 명령 입력에 해당한다 처벌된다라는 그런 의미니까 결국 이것도 한 1초 만에 오라고 이렇게 딱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이 어떤 시스템의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복권 발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오류를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조금씩 취득한 놈 자식 처벌할까 불처벌할까 처벌해야 되겠죠. 이런 마인드로 보시면 되는 판례입니다. 3번 재물손괴죄에서 그 구속요건인 효용을 해야 한다 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만 5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맨날 첫날 이런 표현밖에 몰라. 우리 판례는 사실상 감정상 재물을 본래 사용 목적에 정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면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본 강의 공부할 때 좀 지저분한 예를 들었죠. 이제 맛있게 커피 먹으려고 커피를 뽑아놨는데 누가 그 커피에다가 침을 탁 뱉었다.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커피 자체는 쏟진 않았죠. 하지만 그걸 감정적으로 먹기에는 불가능이죠. 바로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도 전부 다 손괴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 찍지를 않고 타이어 그 바람을 이렇게 빼버린 거 이것도 일시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그 결과가 되니까 이런 일시적으로 재물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당연히 손괴죄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당근 지문이었습니다. 4번 주거침입 행위와 절취행위가 모두 야간에 이루어졌다면 절도 고의가 언제 생겼는지를 문하고 왜냐면 이 야침절이라고 하죠. 야침절은 주거침입죄 플러스 절도죄 결합범입니다. 한 개의 범죄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거침입할 때 절도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야간에 주거침입할 때 절도 고의가 없고 나중에 주거에 침입했더니 야 롤렉스 시계가 보여. 그래서 나중에 절도 고의가 생겼을 때는 주거침입죄 플러스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되는 거죠. 근데 경합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 틀린 내용입니다. 물론 이렇게 경합범이 되면은 야간 주거침입죄, 야간 절도죄 이런 게 없으니까 단순히 그냥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될 뿐이겠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